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요. 제 지금 그 얼굴 뒤로 보이는 장면이 대전 카이스트의 그 산업공학동이라는 데예요. 제가 40세에 박사학위를 땄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5년 일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만학을 한 셈이고 또 대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위를 했던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던 시간이라서 줌 회의의 음, 배경화면으로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평생 공부하고 또 강의한 분야가 IT 쪽,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에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군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좀 기술적인 그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날로그는 인간에 비유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은 기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컴퓨터에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숫자를 디지털은 이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또 아날로그가 현실 세계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디지털은 컴퓨터 속에 있는 가상 세계 그리고 아날로그가 어떤 감성이나 전통 이런 걸 강조한다 그러면 디지털은 이성적이고 또 첨단을 얘기하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보완 관계가 돼야 될 텐데 앞으로는 대립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날로그를 자꾸 지금 디지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데이터나 콘텐츠 같은 거를 디지털화하면 만들고 유통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품질은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성과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디지털화를 해가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디지털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이게 디지털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위협을 받는 일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답다고 얘기하는 게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실수도 하고 좀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그 불안전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세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소위 인간이 가진 그 가치라고 우리가 꿈을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좀 기계나 요즘 같으면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은 기술과 경제와 사회가 서로 맞물려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문명을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명을 발전시킬 거다라는 이해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기술과 경제, 사회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특히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개인도 있고 또 공동체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세 가지 영역이 과거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거의 혁명에서는 소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돼가지고 우리의 경제 생활을 바꾸고, 그것이 또 개인 생활이나 사회 어떤 양식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이고 그런 변화가 몇십 년 또 심지어는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했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과 경제와 사회가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형님 아우 먼저 나중이 없이 한꺼번에 변하면서 그런 변화의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작년 말에 소위 그 챗GPT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지금 엄청나게 바꾸고 있거든요. 기술이 막 나오자마자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왔고 그것이 개인 생활과 지금 공동체에 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죠.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맥락의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시자고요. 먼저 개인 생활 측면에서는 그 화면에 지금 오른쪽에 캡처한 두 개의 그 화면이 제가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앱입니다. 뭐 여러분들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카카오 맵 같은 거 이용하고 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자료들을 만들고 또 오른쪽에도 다양한 뭐 뉴스에 접하고 운동 기록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20년, 30년 전에는 상상 못했던 제 생활의 변화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래서 보시듯이 이러한 그 디지털 혁명이 우리 개인 생활에 만든 변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인네들이 식당에 가서 뭐 주문하려면 애를 먹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또 계속 낮은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현상도 역기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 문제도 있고요. 공동체 측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나 문화 이런 거를 빠르게 나누고 공유할 수가 있고, 뭐, 지역이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장벽이나 경계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라는 공동체 의식이 커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그 미디어라든지 교육, 문화, 수송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글로벌 플랫폼으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류 같은 것도 K-팝에서 시작해서 K-컬처, K-뷰티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그 언저리에는 디지털 기술의 그 뒷받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도 문제는 또 많이 나타나죠. 좋은 경험이 확산된 측면도 있지만 나쁜 사례도 또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 안에 뭐 악플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또 페이크,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자, 경제는 또 어떻게 됐나 볼까요? 경제는 그 디지털 측면에서는 3단계에 걸쳐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60년대 말에 컴퓨터라는 것을 기업들이 어떤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때부터 이거를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이라든지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로 갖고 있던 데이터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한 컴퓨턴시, 역량을 갖추는 단계였죠. 자, 이것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뭐 여러 가지 분산치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업무 프로세스, 일의 흐름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전자책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제 유시지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소위 2010년대 초에 AIN, ICBM. 이 ICBM은 김정은이 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정부가 이걸 이니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I는 IoT, 사물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이런 그 기술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적어도 40년 정도 숙성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소위 쓸만한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 이런 걸 가능하게 했고 그런 결과 소위
그 선도 기업들이 사업하는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사업, 물론 산업 전체를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이용한 거를 우리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디지털 혁명의 근저에는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사람이 시, 청, 후, 미, 촉각 이렇게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센싱 해가지고 뇌에 학습시키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뇌에서 판단한 거를 어떤 지시나 동작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디지털 기술이 각각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싱, 연결 부분에서는 센서와 통신망 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기술이 있고요. 분석 판단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통계나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또 크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 컴퓨터 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원격지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두고 필요할 때 연결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활용 측면에서는 사람의 손발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RPA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동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이제 로봇 드론, 뭐 3D, 4D 프린팅, AR, VR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러죠. 또 몇 년 전서부터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앞서 말씀드린 개인 생활, 공동체,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그 디지털 혁명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더 보실까요? 우선 사물 인터넷이 만들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 여러분이든 저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잠자는 이 과정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이라든지 기기들을 이용하는데 이들이 말하자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을 오븐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어요. AI 스피커 같은 걸 통해서 말이죠. 또 바깥에서 집안에 있는 뭐 노부모나 또는 어떤 반려동물이나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IoT가 만든 초연결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 그림은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세상에 있는 나의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누구냐 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나죠. 그래서 이 그림은 현실 세계의 어떤 공장에 있어서 예전에는 OT라 그래가지고 그 기계 장치라든지 공정에다가 센서를 붙여놓고 신호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하는데 이 한쪽에 반대쪽에 가상세계, 인터넷, IT, 정보기술이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버추얼 프로덕트 디자인,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또 버추얼 매니팩처링, 가상으로 제조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물은 아니지만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와 제조를 해서 현실 세계에다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하자면 낭비가 없고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거로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실제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 실제 여기서 실제 데이터들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건 어떻게 바꿔라고 또 지시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해주는 이런 기술이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공장에도 적용이 되지만 뭐 호텔이 됐든 병원이 됐든 소위 시간이나 어떤 그 절차 뭐 이런 거에서 낭비나 비효율이 있는 데라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자, 또 여러분들 뭐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어느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갖다가 장비에다 갖다 이렇게 비추면 어느 부분을 어떤 순서로 수리해라, 정비해라 이런 거에 활용할 수가 있죠. 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학교의 수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바타가 이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가상 현실 세계와 똑같은 거울 세계가 컴퓨터 안에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로그로 남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또 요즘에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아나운서에서부터 광고 모델,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또 진행을 하죠. 3D 프린팅 기술에 의한 변화도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의 SQ4D라는 3D 프린팅 전문 회사가 건평 한 40평 정도 되는 집을 지어가지고 3억 원에 분양한 그런 예입니다. 우리나라 집값 너무 비싼데 빨리 뭐 이런 기술이 적용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는 심지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로켓도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렐라티비티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2021년에는 한 1250kg 되는 이 왼쪽에 보이는 작은 로켓을 3D 프린터로 제조를 했고, 2024년까지는 한 2만 kg 정도 되는 조금 큰, 조금이 아니라 많이 SK가 크네요. 누구냐? 이런 또 로켓을 응? 3D 프린터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혁신은 에, 원래 로켓을 만들려면 부품 수가 한 10만 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3D 프린터로 큰 덩어리로 찍어가지고 이걸 연결하면은 부품이 1000개, 1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 2년이 걸리던 거를 2달로 1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엄청난 혁신인 거죠. 또 로봇도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쪽에서 보시는 거는 스위스의 ABB라는 회사가 만든 협업,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는 로봇입니다. 양손이 있는 게 저게 바로 그 사람하고 손잡고 일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음에 아래서 보시면은 트랙터처럼 생긴 로봇인데 얘는 그 굉장히 넓은 밭에 상추를 재배한다고 하면 밑에 카메라가 붙어가지고 1분에 한 5천 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어느 놈은 키워야 될 놈, 어느 놈은 잡아야 될 놈, 잡초 이걸 구분해가지고 바로바로 잡초는 제거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 전문 회사는 이족 보행 로봇.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두 다리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든 동작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기능을 담는 그런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지만 그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만든 이 소피아. 자, 이거는 외모 또 어떤 감정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능한 로봇이에요. 러시아에서는 프롬로봇이라는 또 스타트업이 이런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을 모사한 로봇은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와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때로는 휴머노이드와 안드로이드를 혼동하는 분들도 있던데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기계적인 동작, 기능을 모사한 로봇이고 안드로이드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를 상호작용할 걸 목표로 만드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렇게 많은 기술이 이미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 10여 가지의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런 기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의 세대가 살았던 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무지무지한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와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할 거냐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인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바둑만 잘 두는 그런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범용 AGI라고 얘기하죠. 또 슈퍼 이런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가면서 인간을 돕는 존재가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준 의사결정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또 투명하지 않아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또 굉장한 위협이 있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빅데이터 속에 우리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의 허락도 없이 마구 쓰이는 그런 상황이 또 있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컴퓨터나 이런 거를 안 사는 건 좋은데 이걸 남에게 맡겼을 때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씀. 또 사물 인터넷은 늘 연결돼 있어서 늘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인식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지금 2025년까지 한 전 세계적으로 500억 개 정도의 센서가 깔릴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감시사회, 투명사회가 되는 그런 문제. 또 모바일 기기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휴대하고 뭐 다니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나의 위치, 나의 이동, 내가 하는 거 다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5G 통신,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경험했듯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전체가 커다란 혼란이 빠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통신망에 장애가 일어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 기술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암호 체계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그 중개자를 배제하자는 좋은 기술이긴 한데 이제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뇌라든지 또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가상 체험을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 3D 프린팅은 뭐 많은 거를 싸게 또 튼튼하게 지어주는 건 좋은데 총기나 마약 제조에 이용되면 어떡할 거냐. 로봇이 사람을 돕는 수단이 되면 좋은데 이게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 대체해서 일자리를 뺏고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뺏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냐. 드론이 사람을 역시 돕는 도구인 건 좋은데 뭐 전쟁 무기화 된다든지 이런 건 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와중에 특히 그 많은 기술 중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최근 한 10년 동안에 빠르게 엄청난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2006년에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죄송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가 그 딥러닝 모델을 DNN이라는 걸 일단 이론적으로 제시했고 2012년에 그의 제자들이 알렉스넷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각지능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딥러닝이라는 게 이게 쓸만한 거구나라는 걸로 그 밝혀져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 예를 들면 겐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뭐 가짜 인물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데도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혁명의 커다란 시발점이 된 게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글이 또 큰 기여를 한 거는 오픈 소스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 개발자들이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2018년에 소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1을 2018년에 내놓고 그다음에 GPT-2, GPT-3, GPT-4 이렇게 가면서 매개 변수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GPT-4는 발표를 안 했지만 GPT-3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그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SKT, KT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중에 작년 말에는 챗 GPT. 자, 이제는 인공지능이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뭐 심지어는 애들도 쓸 수 있고 카톡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AI가 돼가지고 소위 생성형 AI라는 것이 전 산업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는데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대형 언어 모델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 위에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뭐 검색. 제가 오늘 하나 보니까는 한 12분짜리 영화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성형 AI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플러그인 스토어라는 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조종사
나의 부조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뭐 MS 워드를 쓰고 엑셀을 쓰고 이러는데 다 지능화된 그런 도구들이 돕게 하고, 또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그 검색을 주 무기로 삼고 있는 구글은 생성 플러스 검색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페이스북의 그 회사 메타, 여기서는 대형 언어 모델이 이게 또 엄청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또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니까 이거를 소규모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성형 AI가 어떤 기회와 위협을 만들까? 인간에게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지식의 제공, 또 고도화, 맞춤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는 개인이 쓰는 거, 기업이 쓰는 거를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지능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또 이게 인간에게만 어떤 창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인데 단순히 창발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헛소리를 하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데이터가 편향이 돼서 오류도 많고, 보안 안전의 문제, 또 글로벌 몇 개 기업이 승자 독식하는 문제, 심지어는 2, 3년 지나면은 인간이 만든 원본 데이터가 이제 다 없어져 가지고 인류 발전에 위협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 경우에는 누구말 맞다나 이제는 누가 더 잘 쓰느냐, 잘 쓰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위너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그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거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구글에 이사하면서 미래학자가 2045년경에 기계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기, 그걸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100년하고 미래 10년은 그 모습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100년 내에 있었던 변화가 이제는 10년 내에 일어날 거다. 그 근거가 인류 문명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발전하다가 갑자기 지금 빠른 그런 시기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한 2000년대 초반에 어느 디자이너가 상상으로 미래 신인류의 모습을 얘기를 한 건데, 뭐 여러분들 소머즈나 600만 불의 사나이를 생각하시면 그런 신인류가 2030년대에 나온다면은 심지어 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미래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준비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첫 번째로 저는 필요한 것이 기술과 경제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는 교양인이라면 꼭 알아야 되고 일반인들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는 온갖 기술들, 특히 융합 기술들, 또 경제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저는 그 전방위 기업 혁신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사방 전체에 혁신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개인 생활 측면에서는 모든 게 변합니다. 일의 생활, 일상생활, 뭐 직업 고용, 인간 정체성. 그래서 개인에게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소위 스포시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인 사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동체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쓴 클라우스 슈바베의 얘기인데 어느 특정 집단이나 전문가들이 리드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시스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은 포괄적 프레임워크, 이거를 줌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고 한 계단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슈밥이 얘기한 거는 이런 그 커다란 기술이 주는 기회들이 인간이 가진 창조성이나 공감이나 봉사정신 이런 거를 보완하는 산출물로 만들어서 인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등장하는 변화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